제일 대표적인 게 어딘가 자신감 없어 보이고 그런 사람이 외로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혼자일 가능성이 높고. 없어져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외로울 주변에서. 사람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맞아. 그래서 내가 좀 성공을 많이 못했더라도 아니면 내가 많이 가지지 못했더라도 항상 자신감 가지고 살아가시는 게 여러모로 좋지 않을까. 사이코패스들이 그런 분들을 가장 노려보고 있고, 예. 그다음에 희생양으로 삼아보려고 어떤 획책을 하고 있습니다. 밟고 올라가려고. 그런데 의외의 사람들도 또 사이코패스가 좋아하는 유형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거 어떻게 보면 약간 안타까운 그런 측면인데 바로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 역이용하네. 네, 그러니까 자기의 기분보다 타인의 기분을 더 신경 써줄 수 있는 좋은 사람. 조종하기 쉽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남을 배려할 줄 알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잘 사회적으로 보호하는 걸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심리학에 대해서 어떤 걸 좀 얘기해 주실 건가요? 심리학이 인간의 심리, 마음을 연구하는 학문이잖아요. 네. 네. 그런데 마음이 도대체 뭘까요? 마음. 마음. 네. 마음. 그렇죠. 마음 결국은 우리의 뇌가 외부 정보를 처리해서 그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떤 호르몬 작용이나 신체 내 변화 이런 것들을 마음이라고 하는 거 아닐까요? 국가적인 말이다. 인간미가 너무 없잖아요. 아니 정의하라 그래서 한번 해봤는데 왜 이렇게 비난이 근데 또 상당 부분 그 맞는 대답을 또 음. 해주셨죠. 우리 궤도 씨 정도의 대답을 인류가 하기까지 엄청난 시간이 걸렸다는 겁니다. 왜냐면 꽤 오래전부터 사람들의 마음은 궁금했는데 그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맞아. 여기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내 안에 너 있다. 그렇죠. 내 안에 너 있다 이렇게 안 하고.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원래 여기 있는 거잖아. 근데 뇌에 아 진짜 이게 맞네. 내 안에 너 있다. 기억이니까. 맞아, 뇌 안에 너 있다. 그 말이 뇌 안에 뇌 안에 너 있다. 좋은데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의 마음이 하늘의 별에 의해 다 조종당하고 네, 그다음에 조절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늘을 쳐다보는 그런 마음을 보기 위해서 네, 그랬던 문화도 있고 근데 들어와서야 네네. 우리 머릿속에 있는 뇌가 우리 마음을 만들어내고 움직인다는 사실이 이제 슬슬 밝혀지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죠. 여기서. 벌써? 여기서 문제는 갑자기. 제가 내드리는 문제가 아니라 갑자기 아니 옆에서 소희가 이러고 있다가 문자니까 갑자기 확 살아서 눈빛 바뀌는 거 보셨죠? 살기가 저 지난주에 PTSD가 있어가지고. 네. 이 모든 게 사실은 거의 대부분 뇌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문제는 뇌를 연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기억, 감정, 판단, 결정 이런 것들이 이제 뇌 활동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이제 연구하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것이 이제 인지심리학이라고 하는 그런 학문입니다. 네, 제가 전공하고 있죠. 너무 좋아합니다. 자, 그래서 뇌가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기에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지 우리가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얘기로 한번 문제들을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이제 다양한 심리 상황을 자연스럽게 겪게 되죠. 네. 그리고 모르는 사이에 이제 심리학 용어들이 관용구처럼 우리 일상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또 표현되고 스며드는데요. 그때 플라시보 네네. 플라시보. 플라시보 들어보셨죠? 효과. 다들 들어보셨죠? 네. 네네. 효능이 없는 가짜 약을 진짜 약이라고 믿고 복용을 했을 때 환자의 증상이나 병세가 호전되고 막 개선되는 그런 심리적인 반응들 그리고 현상들을 얘기하죠. 신기하다. 플라세보 효과가 1950년대부터 이제 실제로 과학적으로 연구들을 통해서 검증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플라세보 효과 외에도 우리는 일상에서 이미 다양한 심리 효과들을 언급하고 실제 다 경험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 피그말리온 효과는 기대가 현실이 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심리 현상이죠. 내가 현실이 된다. 그 정의를 못했어.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말은 그리스 신화에서 유래됐는데요. 조각가 피그말리온이 자기가 만든 여성 조각상에 사랑에 빠졌어요. 사랑에 빠지는 거. 진짜. 실제 조각상. 그런 것 같아. 그런데 너무 간절하게 사랑을 계속 전달하니까 실제로 조각상이 진짜 사람으로 변했다. 이런 또 전설이 있는데 1968년에 어떤 심리학자 한 사람이 이 신화를 정말로 실험적으로 한번 구현해낸 거죠. 사람한테 너는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노력하면은 좀 더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기대를 주고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줬더니
그렇게 하지 않은 그런 그룹이나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나은. 그러니까 기대가 실제 행동과 결과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거죠. 칭찬의 힘이네요. 이제 우리도 그러네요. 서로 칭찬하면서 하자. 그러니까 잘한다 잘한다 해야 돼. 아니 그렇게 그냥 믿음을 주는 것만으로 뭔가가 바뀔 수 있는 심리적인 어떤 과학적인 이유가 있나요? 왜냐하면 우리 뇌가 네. 현실 그 자체를 인식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네. 뇌가 바깥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나 아니면 정황 증거 아니면 상황 단서들을 계속 해석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해석해서 거기에 맞게 노력하게 만들 수도 있고 자제하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럼 시험을 망친 뭐 고등학교 3학년 친구가 있어요. 수능을 앞둔. 그런 친구한테는 실제로 어떻게 얘기해 주면은 이 피그말리온 효과가 나타납니까? 예를 들자면 이럴 땐 좀 더 구체적으로 해주는 게 좋죠. 너는 7번 문제는 되게 어려운 문제였는데 이 문제도 풀고 해결하고 맞췄으니까 너는 사실 다른 문제들도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맞출 수 있는 친구야. 그 상황에 맞는 디테일이 네. 필요하구나. 누군가 나에게 기대를 해주고 긍정의 희망적 언어를 하면 맞는 것 같아. 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하자. 이렇게 우리의 뇌가 집중력, 실행력, 기억력 등을 높일 수 있는 물질들을 내생, 즉 몸 안에서 만들어내니까 화학적이고 물리적인 변화예요. 뇌를 그 순간에 촬영해 보면 fMRI 같은 그런 장비로 뇌가 활동량이 증가합니다. 진짜로? 네. 그 피그말리온 효과는 본인이 본인한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책 같은 거 보면 아침에 눈 뜨자마자 거울 보고 넌 최고야 뭐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자기 암시하는 사람들이 있지. 맞아. 거울을 보면서 하석진 씨가 하석진을 보면서 너 할 수 있어. 그럼 피그말리온 효과죠. 3인칭으로 그렇죠. 대상화를 시켜야 되는구나. 상엽 일어날 수 있어. 네. 그래서 인칭을 2인칭, 3인칭으로 바꿔가면서 계속 얘기해 보면 의외로 뇌에 아주 좋은 긍정적 암시를 많이 줍니다.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근데 이제 긍정적으로 뇌를 착각하게 만드는 방법에는 사실은 또 다른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실 제일 필요한 건데. 정말 많이 얘기들 하시잖아요. 웃어서 행복한 걸까? 행복하니까 웃는 걸까? 와. 보통 우리가 이제 좋은 일 있고 기쁜 일 있고 행복할 때 웃잖아요. 이게 반복되니까 우리 뇌가 이걸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웃으면 행복해진다. 이거는 정말 많은 심리학 연구와 행동과학 연구에서 정말 일관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자꾸 웃어보려고 노력을 하시면 이상엽 씨 지금 너무 잘하고 계세요. 지금. 네. 이게 뇌가 행복한 상태라고 긍정적으로 자기를 이제 속이게 되는 거죠. 실제로 어느 정도냐 수치를 한번 보면요. 진짜 웃는 거에 거의 80에서 90%에 육박하는 정도의 효과를 진짜 좋다. 볼 수 있다. 꽤 높다. 네, 그러니까 오늘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도 좀 힘들거나 어렵다라고 생각되시면 억지로라도 좀 웃어보시고 입꼬리도 좀 여기저기 올려보시면 웃음이 터지겠구만. 뇌가 행복 신호를 감지하고 활동량을 늘리니까. 아침마다 넌 할 수 있어. 그렇게 인격이 분리가 되기 시작하고 이제 해리성 인격 장애로 이제 다 한 끗 차이네요. 넌 할 수 있어. 아니야, 난 못해. 시끄러워 죽겠구만. 뭐라 짓거려. 아니 해리송 인격 장애를 아시는 분들이 피그말리온을 이렇게 어렵게 맞추셨어요. 그렇다면? 저희는 원래 어려운 걸 좋아해요. 그렇군요. 저희가 제일 못 믿는 게 저희 자신. 자, 우리 뇌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지 그 시작이 되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무언가를 보고, 그렇죠? 듣고 그리고 만지는 그 감각, 이 단어 되게 중요합니다. 네. 감각의 순간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정보는 뇌 속에서 변형되고 정교화되고 저장되고 활용되죠. 네. 그리고 이런 감각을 통해서 우리의 뇌가 어떤 판단을 내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흔히 감각기관을 통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생각을 그냥 우리가 직관적으로 하잖아요. 네. 하지만 실제로는 감각을 느끼는 인지의 첫 순간부터 뇌는 사실은 엄청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 어떤 연구자는 그걸 음모를 펼치고 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먼저 그림을 하나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이 어떻게 보이세요? 얼굴, 얼굴. 주사위라서 해야 돼. 주사위. 치와와 보여요, 치와와. 주사위로도 치와. 보이고. 저도 주사위로 보였어요. 주사위, 눈사람. 눈사람. 그러니까 그냥 점이 3개 찍혔는데 네. 뭐가 보이냐고 아. 여쭤보면 전부 다 뭐 얼굴, 강아지, 뭐 네. 그리고 조금 더 사행성 있는 분들은 주사위,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다 하세요. 그런 걸 많이 했죠. 네. 우리 뇌가 이 점 3개를 뭔가 익숙한 거에 갖다가 붙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사람이나 동물을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 네. 혹은 그런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3살, 4살, 5살 정도 되는 아이들한테도 이 점 3개를 보여주잖아요. 뭐라고요? 뭐가 보여요? 라고 하면 점 3개예요. 아, 솔직하게 직관적으로 하는. 근데 생각해보세요. 더 정확한 답이죠. 네. 그렇죠. 우리가 얼굴이 보여요. 이건 오히려 우리가 음모를 꾸민 거죠. 그렇죠. 왜곡을 한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들로.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듣고 있는 걸 다 정확히 듣고 있는 게 아니라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는 무언가와 합쳐보며 알고 있었던 무언가에 이렇게 대비해서 인식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바로 뇌가 감각을 처리하는 방식이죠. 네. 그렇죠. 저는 프랑스를 가면은 봉수아? 봉수아 이러는데 그게 가끔 어서화로 들리는 거예요. 봉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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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어서화로 봉수아? 들려가지고 아 이게 내가 익숙한 말로 들리는 그렇지. 거야. 언어도 그렇게 돼. 그럼 많죠. 비주얼뿐만 어서 아니라. 이불 개고 밥 먹어가 그런 거잖아. 그게 뭐예요? 어서 이불 개고 밥 먹어. 아, 어서 이불 개고 밥 먹어. 한글로 들리네. 우울할 땐 똥 싸. 냄비 위에 밥이 타. 밥이 타. 재밌는 건 그런 농담을 한번 듣게 되면 영원히 그 팝송은 그렇게 들립니다. 맞아. 맞아요. 자, 이런 뇌의 정보 처리 방식 그리고 특징 때문에 우리는 사물을 알아볼 때도 점세개 같은 몇 가지 단서만으로도 빠르게 인식하는데 빠른 게 꼭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현상은 분명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정말 야, 음모론. 그런지 그림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건 모나리자. 오 바로 나오죠. 네. 어떤 대상을 색깔 분포도로만 표현한 건데 아 대박. 정말 보이세요 저렇게? 아니요? 너 처음엔 구별 안 됐는데. 숫자를 찾고 있었어. 그래 생명 테스트 같잖아. 그럼 아무튼 이런 컬러 점을 갖다가 그런 그림으로 연상시키는 이런 뭐랄까 보완 기능은 뇌가 왜 갖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정보와 가능성을 고려하면 뇌가 혼란스러우니까. 우리가 이제 뭐 무슨 천국, 뭐 무슨 뭐 반점 이런 데 가면 메뉴판이 막 너무 많아요. 맞아. 그거 일일이 다 보면은 정신 없는데 누군가가 야 여기서 그냥 짜장면 먹어. 혹은 이 집은 짬뽕이 최고지. 라고 하면 그 가능성 주의로만 딱 몇 가지만 고려하면 되죠.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일을 우리 뇌가 스스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화라고 하는 관점을 여기 한번 넣어보면 그런 개체들이 더 뇌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에너지를 절약했겠죠. 맞아요. 아 에너지. 왜냐면 우리 신체 기관 중에 제일 에너지를 많이 쓰는 곳이 뇌니까. 맞아요. 실제로 우리 눈에 안구에 네. 이제 맹점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음. 근데 맹점이요 시신경이 지나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빛을 감지하는 세포가 아예 없는 거예요. 시각 세포가 없으니까 거기에 맺힌 상은 우리가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걸 볼 때 나 맹점 여기 안 보여 이쪽 안 보여 이런 거를 얘기를 하지 않죠. 네. 옆에 있는 걸 자연스럽게 메꿔주는 겁니다. 우리 우리의 해주는구나 보완. 네. 그러니까 뇌가 채워넣고 왜곡하고 그다음에 없는 것도 있다고 생각하고 참 별의별 편집을 다 하는 거죠. 고생이 많네요. 네, 우리의 뇌는 정말로 놀라운 편집자죠. 네. 대단하다. 요걸 굉장히 잘하는 게 우리 뇌잖아요. 네. 우리 뇌를 본딴 인공지능이 지금 이걸 굉장히 잘합니다. 오. 아. 그래서 업스케일링이라고 해가지고 화질이 안 좋은 사진을 고화질로 바꾸는 거 있잖아요. 아, 네. 요게 빠진 부분을 학습한 걸로다가 추정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뇌가 하는 거랑 똑같은 일이죠. 최고의 AI네. 네. 그렇죠. 점점 더 이렇게 수준이 올라가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아주 뿌듯하고 흐뭇합니다. 너무 재밌어요. 벌써 여기까지만 문제를 풀어봐도 그 심리학 지식 잘 충전되고 있으신 것 같으신지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와. 이게 세면 메달은 우리 것이에요. 자, 지금까지는 우리 뇌가 시각 정보 위주로 이제 인식하는 상황에 대해서 위주로 설명을 드렸잖아요. 우리 감각에는 시각만 있는 게 아니죠. 네. 캐나다의 신경학자 와일더 펜필드라고 하는 연구자가 만든 호먼큘러스라고 하는 모형입니다. 여기서 가장 크게 강조된 신체 부위가 어딘지 아시겠죠? 네. 손. 네. 손과 그렇죠. 손과 입술이죠. 입술. 입술. 아 뇌에서 차지하는 영역이 많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세포가 많이 할당되어 있다는 거고 그만큼 변별력을 비롯한 여러 가지 예민함이 많이 동반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촉감각이
굉장히 세상에 대해서 주는 게 많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걸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만듭니다. 아. 우리의 촉각 수용체라고 하는 것들이 피부 전체에 퍼져 있는데 요게 좁은 면적에 많이 빽빽하게 모여 있을수록 더 예민할까요? 예민하지 않을까요? 예민하죠. 당연히 또 예민하겠죠. 그런데 팔꿈치 이런 데는요. 별로 예민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손가락 끝. 미치죠. 네. 정말 예민하죠. 그래서 큰 손보다는 작은 손에 더 빽빽이 몰려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손이 작거나 손끝 면적이 좁은 사람, 식별 능력이 더 뛰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들어서 손끝, 즉 촉감각 연구가 정말 많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심리학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인간과학 분야에서 촉감각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로봇 같은 거를 인간 대체하기 위해서. 끝까지 그것도 AI. 상당히 관련이 있죠. GPT에 엄청 의존. 사실은 AI가 이제 시각과 청각은 인간을 거의 완벽히 속이죠. 요즘 엄지손가락으로 제일 많이 하시는 게 뭔가요? 핸드폰. 핸드폰. 터치. 예. 아, 터치. 그러니까 이게 스마트폰 키오스크처럼 이렇게 터치로 조작하는 기기들이 일상 속에서 정말 많이 자리를 잡아서 요즘 왜 자동차 회사들 딱 보면 운전하고 있을 때 여기 딱 버튼을 어떻게 누르고 어떻게 또 하느냐 기술적인 문제를 떠나서 이거 터치의 감각, 압력, 그다음에 수준, 미세한 변별력이나 미세한 정보가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어려운 게 그리고 로봇 같은 애들이 지금 촉각을 연구한 이유가 깨지기 쉬운 물건 옮기려면은 적당한 힘으로 얘를 잡아야 되는데 그 적당한 힘이 촉각이거든요. 그래서 계란 같은 거를 잡는 게 되게 어려워요. 네, 정말 어려운 기술이죠. 저 교수님 저 질문이 있는데 요즘에 이제 애들 슬라임 갖고 놀면 또 너무 좋고 이 심리적 안정감 취해준다고 이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촉각이랑. 오, 그럼요. 태아 초창기부터 하는 거는 촉감각이죠. 엄마의 자궁 안에서도 아이가 자기의 손과 얼굴을 엄마의 자궁벽을 만지고 막 부비고 이러면서 촉감각을 발달시키고 가장 먼저 발달시키거든요. 인지 발달의 가장 기초가 되는 감각, 촉감각. 그래서 그러니까 다양한 걸 해야 되죠. 많은 일들을 그 손가락 그 끝으로 혹은 수많은 피부들로 해야만 인간의 뇌에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오랫동안 써야 되는 기관이구나. 그런 측면이 굉장히 강한 게 바로 우리의 촉각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뇌는 감각을 통해 받은 정보를 어떻게든 저장하겠죠. 네. 자, 어떤 방식으로 저장을 하느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자, 그러니까 이제 저장된 기억을 어떻게 활용하고 운용하는가. 이거 진짜 중요하죠. 특히 우리 프로그램에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배웠던 거를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렇지.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이 질문을 정말 진지하고 깊게 고민했던 학자가 있습니다. 우리 뇌 속의 기억에 관련된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그런 인물이죠. 혹시 짐작 가는 인물이 있으세요? 프로이트. 웬만하면 프로이트죠. 네. 또 뭐 다른 분 기억나는 분? 이용 아닌가? 이용. 칼륨. 칼 융. 네, 네. 가장 유명한 심리학자 아무나 네. 프로이트. 프로이트. 융. 가장 유명한 심리학자. 김경일. 아, 그렇죠. 네. 이렇게 해야 끝나 저 말이. 왜 저걸 원해? 이거는 진짜 한 수 배웠습니다, 형님. 옛다는 마음으로.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간의 만남이 헛되지 않았네요. 그럼요. 다 알죠. 답을 너무 쉽게 내주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현대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하면 이제 지그문트 프로이트죠. 프로이트인데 심리학을 검색해도 이미지 검색해도 저 사진부터 나오는 그런 분이죠. 심리학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인물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이 프로이트가 현대 심리학의 선구자로 불릴 수 있는 이유는 현대 심리학의 핵심 개념들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심지어 그런 얘기하는 연구자들도 있거든요. 현대 심리학의 날짜 변경성 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기존 심리학에서는요.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요인이 오직 깨어있는 상태에서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게 가능하다. 즉 생각하는 것, 의식만이 마음을 결정한다. 그런데 이 프로이트는 의식만 가지고는 마음이 결정되지 않는다. 자, 정말 유명한 이번엔 사진이 아니라 그림입니다. 그렇죠. 이건 뭐 빙산의 일가. 정말 유명한. 이 그림 보신 적 있으시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프로이트는 인간의 정신에서 의식이 빙산의 아주 위에 올라가 있는 일각이라면 그 수면 밑에는 의식보다 훨씬 더 큰 전의식, 잠재의식 같은 거, 그거보다도 더 큰 무의식.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하는 거. 심지어 지금 오늘 입고 오신 그 옷장에서 고를 때까지도 수많은 우리의 말과 행동이 무의식과 관련돼 있다.
그러니까 느끼지 못하는 의식이에요. 네. 특히 불쾌하거나 아니면 잊어버리고 싶은 기억이 이 무의식에 주로 많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계속해서 꺼내고 있으면 우리가 너무 힘들어지잖아요. 우울하죠. 프로이트 이전에도요. 무의식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고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연구자들이. 하지만 대부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프로이트는 의식보다 무의식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의식에 관한 기존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죠. 언제부터 무의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프로이트는? 이 신경과 의사였던 프로이트가 어떤 특정한 종류의 환자들을 만나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몽유병. 몽유병? 몽유병 일부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더 크게 보자면 신체적으로 특별한 이상이 없는데 마비가 오고 네. 그리고 실명, 심지어 안 보이고 이런 문제를 보이는 환자들이 주목하기 시작한 거고요. 그분들의 대부분이 여성이었다는 점에 주목을 한 겁니다. 오잉? 네, 여성. 그러니까 이게 신체적이고 그냥 기존 의학적으로만 보면 답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프로이트는 분명히 이 여성 환자들이 왜 20세기 초반이잖아요.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사회적으로 좀 더 억압받고 약자지, 약자. 그렇죠. 위치가.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를 받은 분들은 여성들이 더 많았겠죠. 프로이트가 무의식 속에서요. 눌려있던 감정이나 갈등 이런 것들이 결국 터져서 신체적인 증상이나 장애로 나오는 걸 보면서 이 경우를 그 유명한 히스테리라고 부릅니다. 히스테리라고. 히스테리. 이때 여기서 나온 개념이에요, 히스테리가? 히스테리라는 병은 그전에도 자주 언급이 됐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네. 히스테리라는 여성의 병이 언급되고 존재했었죠. 네, 그리스어로 자궁을 뜻하는 히스테라에서 유래가 됐고요. 네네. 그래서 여성들의 질병을 히스테리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죠. 히스테리가 지금 개념하고 같았어요, 고대 그리스에서? 시대적인 편견이 좀 작용을 한 건데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한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남성을 상대적으로 완벽한 존재로 본 거예요. 그런데 여성들만 특별하게 가지고 있는 신체 기관이 자궁이니까 불완전한 여성의 자궁이 몸속 곳곳을 돌아다닌다고. 그래서 여성의 몸에서 병을 일으킨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이런 오해는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히포크라테스의 전집에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궁이 움직이면서 다른 장기들을 압박하고 밀치고 회방을 놓으면서 숨쉬기나 말하기가 어려워진다. 대박. 네네. 거의 수천 년 동안 그러니까 여성의 감정과 질병을 오해하는 이 기반이 됐다는 거예요. 원인을 잘못 알고 있었으니까 치료가 안 됐던 거네요. 그렇죠.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신 건데, 그러니까 히스테리 치료법으로 원인을 잘못 알고 있으니까 치료 방법 중에 기상천외하다 싶을 정도로 근거 없는 방법들이 동원이 됐는데요. 중세 시대에 사용됐던 어떤 그림 하나를 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치료법인 것 같으세요? 저거 밑에 불 아니야? 불 피우는 것 같고. 태우나 봐. 향기 치료법입니다. 향기. 향기 치료법. 태워서. 네네. 하체 쪽에는 악취를, 얼굴 근처에는 향긋한 향을 맡게 하면 몸속을 마구 돌아다니던 자궁이 제자리로 돌아온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체에 악취를 뿌린 거는 그 자궁 그렇죠. 공격하려고. 네, 그것과 관련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마녀 사냥이 한창이었던 시기에는 마귀가 몸에 들어가서 생기는 병이 또 히스테리라고 생각을 하고 성직자가 성경 구절을 끊임없이 옆에서 읽어주건 혹은 구마의식을 하는 이러면 이제 히스테리의 치료가 가능하다고 또 믿었던 시기도 있었고요. 이제 프로이트의 시대에는 최소한 자궁이 떠다닌다라고 생각하는 건 이거는 완전한 오해다. 그래서 프로이트는 히스테리를 이런 신체 중심의 질병이 아니라 처음으로 여성의 심리적 고통으로 인한 병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큰일을 하셨네. 네, 전환이 이루어졌죠. 어쩌면 최초로 마음에 집중한 사람일 수도 있겠다. 자, 그리고 이때 프로이트가 아주 중요하게 연구했던 심리 반응이 있죠. 지금 이 순간에 우리 모두가 누군가는 느끼고 있을 감정. 피로. 피로. 김경일은 배고픔. 그거는 늘 자각하고 있는 감정이고요. 장악, 공포. 공포, 꽤 근접한데 분명히 구분되는 감정입니다. 두려움? 두려움, 불안. 불안이에요. 네. 지금 우리는 불안이라는 감정과 단어에 너무 익숙하죠. 네. 우리 인류 역사에서 불안이 공포와 거의 같은 감정으로 취급됐던 경우도 오랜 시간이죠. 하지만 프로이트는 달랐던 거예요. 공포는 외부 현실의 위험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그런데 불안은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서 오는 위험 신호예요. 아예 다르네. 그렇죠. 그러니까 공포는 즉각적인 반응인데
불안은 같은 공포를 느껴도 얼마든지 사람이 달라지면서 다른 수준의 불안, 다른 종류의 불안을 느끼고 또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인간은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불안해지거든요. 가끔. 네. 맞아. 이렇게 좋아도 되나? 그래서 프로이트는 새롭게 이 불안을 재정의 내려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심리학계에서 불안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죠. 사실 우리 머릿속에서는 깊은 곳에 아주 작게 숨어있는 그런 작은 영역처럼 보이지만 엄청 큰 영역이죠. 근데 편도체의 어원은 혹시 아세요? 이제 영어로 아미그달라고 하는데 어원이요. 아몬드예요, 아몬드. 모양이 아몬드 이렇게 같은데. 땅콩처럼 생겨갖고. 네. 아. 사실은 우리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야, 편도체가 있으면 우리가 공포, 불안 이런 걸 느끼니까 없는 게 낫겠다. 아우, 그건 아니겠죠. 네, 이미 눈치채셨네요. 위험을 감지 그건 못해. 아닙니다. 편도체를 일시적으로 마비시키면 쥐가 고양이 앞에서 어슬렁대리고 네. 고양이 앞에 데려다 놔도 덤빕니다. 맞아요. 유유히 지나다니고. 그렇죠. 근데 사람도 왜 속된 말로 겁대가리 없는 사람 있잖아요. 편도체가 그럼 겁대가리였네요? 겁대가리지. 그 대가리 겁대가리. 순우리말로 겁대가리. 맞는 얘기야. 맞는 말이야. 근데 겁대가리 없는 놈 이러면은 너무 무례한 표현이니까 너 편도체가 좀 작아졌니? 순우리말로 겁대가리. 진짜 그러네. 맞는 말이야. 순우리 말이래. 근데 그게 퇴화된 거예요? 원래 선천적으로 편도체가 작은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은 다양하죠. 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너무 겁이 없으면 오래 살기 힘들죠. 그렇지. 그렇죠. 이게 위험을 죽잖아. 감지하거나 예견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니까. 맞아요. 진짜 목숨을 빨리 잃을 수도 그렇죠. 있지. 수만 명 중에 일부는 편도체가 선천적으로 약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축소된 상태로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편도체가 과활성화되면 너무 지나치게 불안하거나 혹은 너무 약하게 활동하면은 또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이 필요하겠죠. 자, 그런데 사실 이 6분의 뇌가 다 동일하진 않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정확히 같은 정도와 같은 방식으로 뇌를 작동시키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아주 예외적으로 뇌가 마음을 다루는 근본적인 방식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흔히 얘기하는 어둠의 삼각형. 어둠의 삼각형. 뭔가 말이 되게 멋있는데? 다크 트라이어드라고 부르는데요. 첫 번째 한 축이 나르시시즘. 그렇죠. 자뻑. 네네네. 나머지 한 쪽이 마키아벨리즘. 마키아벨리. 권모술수 막 이런 거. 네. 나르시시즘, 마키아벨리즘, 그리고 우리가 가장 또 두려워해야 되는 그리고 피해야 되는 존재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아. 네, 사실 소시오패스도 그 한 축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죠. 이 세 가지 성격 특성을 묶어 부르는 말이 바로 어둠의 삼각형입니다. 들어보셨죠? 무서운 사람들이네. 그렇죠. 자, 이들은 각각 다르지만 모두 자기 자신이 1순위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타인에 대한 배려와 타인에 대한 연민 공감이 없죠. 자기 이익을 위해 타인을 수단으로 얼마든지 사용해도 전혀 죄책감 안 느끼는. 그래서 공감 능력이 당연히 낮죠. 자, 그런데 이들 사이에도 분명한 차이점은 존재하죠. 나르시시즘은 뭐예요? 자기 자신을 병적으로 사랑하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인정받고 특별하게 보이기 위해 자기 이미지를 과도하게 부풀리고, 그런데 중요한 건 나만 잘나야 돼요. 같이는 못 잘라. 아, 그 차이구나. 네네. 마키아벨리즘이라는 게 있죠. 이게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서 이제 유래된 개념인 거. 이들은 이익을 얻거나 나한테 도움되거나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권력 자체를 쥐어야 돼요. 쥐어서 타인 위에 군림해야 됩니다. 네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사이코패스는 어떤 사람이냐? 이 사이코패스는요, 굉장히 충동적으로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극을 찾아다니는 특징이 있는데, 그러니까 오로지 자신의 자극을 위해 위험한 행동을 하고 그 결과를 후회하지도 않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사람을 해치는 것도 충동적이고 후회도 안 합니다. 잡혀도 후회 안 하죠, 심지어. 이 6분 중에 나는 이 어둠의 삼각형 유형 중에서 나한테 제일 익숙하다. 근데 이거 세 개를 계속 듣다 보니까 네. 모두한테 조금씩은 있는 요소들 아니에요? 오, 하석진 나 본인에게도 그런 측면이 있지 않느냐? 권력용 고해성사. 아니, 라고 뭐, 말씀하시는 거죠. 뭐 고해성사. 좀 아, 형 좋게 봤는데. 어둠의 하석진. 나는 권력욕이 아예 없는데. 뭐 좀 지금 하석진 씨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걸 바로 양심이라고 합니다. 아, 하석진 씨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양심이 없는 거예요? 나는 없어, 2번은. 이 개념은 언제부터 생긴 거예요? 이 사이코패스 같은 개념은? 18세기 정도부터 그 흔적이 나옵니다. 오래됐네?
근데 우리는 정작 들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거든요. 우리 어릴 때는 없었던 개념 같은데. 실제로 연구자들이나 아니면 실무자들이 18세기 정도부터는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고 사회적으로 뭔가 좀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사이코패스라고 얘기하는 건 흔적이 보이는데요. 본격적으로 사이코패스 연구가 시작된 거는 1950년에서 60년대 넘어올 때쯤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미국에서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그런 엽기적인 살인과 범죄들이 우리에게 알려지면서 범죄자들을 연구해봐야 되겠다. 심리학자들은 사이코패스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연구자로는 캐나다의 범죄 심리학자 로버트 헤어 교수를, 로버트 헤어라는 그 인물을 떠올리죠. 사이코패스 연구에서는 정말 프로이트 같은 사람이죠. 우리가 얘기하죠. 전으로 또 나뉘게 됩니까? 네. 왜냐하면 사이코패스인지 아닌지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 사람들의 심리적인 행동적인 특성을 체계화해서 PCL-R이라고 하는 진단 도구를 만들었는데요. 이게 지금까지도 사이코패스를 평가하는 표준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표준을 만들었네요. 네, 그래서 이 도구의 등장으로 사이코패스 연구와 범죄 예방 그리고 또 범행을 저지른 사람에 대한 판단 모두에서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이 됐죠. 이 한국에서는 이 진단 결과가 일반적으로 전문가들 사이에서 40점 만점에 25점 이상이면 사이코패스로 분류하죠. 그럼 우리나라도 쓰는 거예요? 범죄자한테? 씁니다. 2003년 9월부터 2004년 7월까지 여성 20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범 유영철이 38점입니다. 와, 이거는 거의 만점이잖아. 거의 무섭다. 무서운 거야. 가평 계곡 사건 주범 이은혜 아시죠? 아, 네, 31점. 굉장히 높은 점수입니다. 그리고 기억나십니까? 조두순. 그렇죠. 전과 19금 아동 성폭행범. 우리 사회를 치를 떨게 했죠. 몇 점? 29점. 이 점수도 굉장히 높은 점수죠. 와, 그치. 7번 문제가 이 검사인 거야, 하나가. 그래서 우리 중에 사이코패스가 있어야 맞출 수 있는 거지. 아, 근데 있으면 어떡할 거야, 근데? 근데 맞춰. 그 사람은 사이코패스야. 그 사람을 보내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내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거 좀 오해하시는 게 쭉 보고 난 다음에 내가 체크해보고 나 사이코패스인가 봐 이렇게 이제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거는 당사자가 직접 반응하고 이제 질문에 응답하는 게 아닙니다. 하긴 피할 수가 전문가가. 있으니까. 네, 전문가가. 그래서 체크리스트라고 하죠. 로버트 헤어 박사가 정리한 이 PCL-R이 20개 정도면 이거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항목별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는 거 의미가 있겠죠. 이건 진짜 네. 궁금하다. 20개로다가 와. 자, 자극 추구, 죄책감 없고, 공감도 부족하고, 11번부터 20번까지도 있겠죠. 뭐 안 좋은 건 다 모아놓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가려진 게 하나 있으니까 이게 좀 눈에 띄시죠. 자, 그러니까 1번이 가려져 있다는 건 첫 번째 항목에는 사이코패스와 처음 만난 순간에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특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겠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사이코패스 1번 항목에서 표면적 매력을 체크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겉보기에는 매력적이고 친절해 보이게 행동하는지 보는 거죠. 아 맞아 강우순 네, 얘기할 네. 때 얘기했던 것 같아. 관련이 맞아, 있어요. 그런데 표면적 매력 외에도 하나가 더 있죠. 그 특성을 체크하는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표면적인 매력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정확하게는 위선적인 매력입니다. 연구자가 보고 얼마나 매력이 위선적인가를 보려고 그 하는 표면적인이라는 측면이 게 있고요. 그 뜻이구나. 그다음에 그러니까 말솜씨도 그냥 유창하다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뭡니까? 속마음과는 다른 거죠. 특징이라는 거. 근데 진짜 위험하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나 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죠. 그들이 누군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피해자가 누가 되는가를 알아두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사이코패스들이 본능적으로 자기의 먹잇감을 잘 알아봅니다. 그래서 어떤 사이코패스들은 저 사람의 걸음걸이만 봐도 내 희생양이 될 수 있는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제일 대표적인 게 어딘가 자신감 없어 보여요. 그런 사람이 외로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혼자일 가능성이 있고. 없어져도 안 찾. 그러니까 외로울 사람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맞아. 그래서 내가 좀 성공을 많이 못했더라도 아니면 내가 많이 가지지 못했더라도 항상 자신감 가지고 살아가시는 게 여러모로 좋지 않을까. 사이코패스들이 그런 분들을 가장 노려보고 있고 그다음에 희생양으로 삼아보려고 어떤 획책을 하고 있습니다. 밟고 올라가려고. 그런데 의외의 사람들도 또 사이코패스가 좋아하는 유형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거 어떻게 보면 약간 안타까운 그런 측면인데 바로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
여기용하네. 네, 그러니까 자기의 기분보다 타인의 기분을 더 신경 써줄 수 있는 좋은 사람. 조종하기 쉽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남을 배려할 줄 알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잘 사회적으로 보호하는 걸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좀 어두운 얘기를 했으니까 오늘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사랑 이야기. 사랑 이야기. 나 같은 사랑꾼들은 뭐 사랑은 뭘까요? 사랑. 하하. 사랑. 사랑 과학이죠. 호르몬의 양이 정상 수치와 달라지면 우리가 보통 사랑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심리학 중에서도 인지심리학이라서 어떤 현상을 정의 내리는 그 방법이 되게 궤도 씨랑 비슷해요. 그러니까요. 네네. 저희 그래서 쪽이에요.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은 사랑을 이성 간에 만나 짧게는 1, 2년, 길게는 3, 4년간 유지 가능한 흥분성 휘발성 감정이라고 표현합니다. 동의합니다. 가능한. 예. 그런데 저희들끼리 막 이런 이제 흥분성 휘발성 감정 비슷한 얘기를 하니까 선배 심리학자, 인지심리학자 한 분이 뭘 그렇게 과학적이려고 애를 써. 오. 그냥 누군가를 신경 쓰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이 움직이면 자꾸 쳐다보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의 뇌가 그 사람을 향해 반응한다는 얘기를 훨씬 더 그냥 행동적으로 표현하시더라고요. 네네네. 아직까지 인간이 어떻게 왜 그리고 무슨 이유로 사랑에 빠지는지 원리는 알 수 없는데요. 뇌에서 분명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감정에 대한 연구를 뇌의 영역으로 확장시킨 그런 인물들이 있죠. 신경과학자 중에 헬렌 피셔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네, 헬렌 피셔는 2005년에 정말 사랑에 빠진 사람들의 뇌를 촬영했어요. 네, 촬영했어요. 사랑에 빠진 사람들의 뇌는 실제로 특정 부위가 굉장히 강하게 반응을 하는데 도파민이 뇌 보상중추에서 나오는 물질인데 도파민이 폭발적으로 활성화되더라. 엄청난 보상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강렬한 행복감. 그러니까 엄청난 보상은 사실은 우리가 잭팟 터졌을 때, 고스톱 칠 때 오광 떴을 때 사실 이럴 때나 나오는 감정인데 그런 게 사람에 대해서 느껴지니까 한 번쯤 다 그런 생각 해보시잖아요. 나 미친 거 아닐까? 네, 나 미친 거 아닐까? 이런 거 있잖아요. 실제로 왜 그러냐면 뇌가 미쳐 있는 거 맞죠? 왜? 도파민이 그냥 넘쳐나고 있으니까. 네. 근데 실제로 가슴 두근거리죠. 잠 오지 않죠. 하루 종일 그 사람 생각만 하죠. 그렇죠? 심장 터지지. 난리 나죠. 난리 납니다. 저도 일기에서 잠깐만 내가 왜 이러지? 그게 야, 예나 지금이나 누구 사랑 얘기는 제일 재밌다. 재밌지? 이 사랑이 깊어지면 이제 설레고 막 이제 이런 것들도 좀 덜하는데 여기에 되게 중요한 게 이제 같은 세상에 공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유대감. 애착 관계. 네, 애착. 소위 말하는 관계, 애착의 형성에 옥시토신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연구자들 사이에서. 근데 이제 최근에 옥시토신 분비량에 따라서 스트레스 호르몬 있잖아요. 코르티솔 분비량이 이게 약간 기량작용처럼 감소를 하더라고요. 스트레스를 줄여준다. 그렇죠. 진통제네. 그러니까 이 호르몬은 연인 간에 스킨십을 할 때, 눈을 마주보며 대화할 때, 포옹을 할 때 많이 나오는 포옹 호르몬이라고도 하죠. 분비되고 싶다. 이제 그래서 단순한 편안함이 아니라 우리 뇌가 안전하다라고 의식하게 만들어줘요. 불안하거나 잠이 잘 안 오는 밤에도 왜 사랑하는 사람의 옆이라면 왜 깊고 편안하게 잘 수 있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반려묘가 있으면 잠을 더 잘 잘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옥시토신과 같은 호르몬의 그 분비 작용 이게 정말 중요한 호르몬이라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우리 마음이 뇌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지만 결국 그 뇌를 컨트롤하고 조절하는 건 또 우리 자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존재들을 곁에 두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또 돌보고 이런 행동들이 중요하다는 거, 의미가 있다는 거 저는 꼭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